2019년 11월 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또 달력 한 장이 넘어갔고요. 11월 달력을 제외하고 이제 진짜 2019년 딱 한 장의 달력이 남게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원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돼야 되는데 2018년도 가을은 좀 힘들었던 장이다 보니까 수확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증시는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정말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열리는 시장이니까 결국 그 얘기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오히려 2018년도 뭔가 수익을 하려고 애쓰시기보다는 2019년도 주식시장을 좀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도는 웬만큼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우량주들 이렇게 사셔도 수익 날 수 있는 장, 정말 좋은 장이죠. 그리고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 제가 2018년도 선수들의 장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일부 청취자님들께서는 뭔 소리야? 뭐 네가 선수란 얘기니?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일 것이고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0년은 울트라 캡숑 프로들의 진짜 프로들의 장이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든 장이었어요. 개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장이었고요. 내년은 더 힘든 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힘든 장이라는 거는 뭐 계속 빠진다. 아니 오히려 계속 빠지면 괜찮아요. 계속 빠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저가에 사면 되니까. 그런데 장중의 변동성.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2019년 10월 달은 멀미약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매일매일 해드리면서 당장 10월 31일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20포인트의 등락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정말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장이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11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드리는 이야기. 자,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그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뭐 증시라든가 무슨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지 못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리멸렬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다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2단계 얘기하면서 합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합의 시점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거다라고 했는데 칠레에서 지금 막 시위하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들이 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30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10월 31일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리고 금리를 그동안 7월달,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많은 분들께서 유일하게 믿고 계시는 분이 하나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거야.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낱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한낱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10월의 마지막 날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이날 있었던 이슈들을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14% 하락, S&P 500이 0.30% 하락했습니다.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18.10달러, 1.2% 상승해서 1514.8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1500달러 선 회복했습니다. 자, 국제 금값 왜 인상했어? 왜 올라갔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국제 금값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 금리 인하했으니까 당연히 금값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올랐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이날 국제 금값은 물론 금리 인하라는 그런 재료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국제 유가는요. 전일 대비 배럴당 88센트, 1.6% 하락해서 54.1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의 10월달 제조 PMI 지표가 49.3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하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국제 유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미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WTI가 만약에 50달러를 위협받으면 그게 51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52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5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우디 석유 장관이라든가 오펙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는 국제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감산을 늘리든 아니면 2020년 이후에도 유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국제 유가를 지지합니다. 그죠? 사실 지난주 국제 유가를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55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였죠. 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지겠지.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를 많이 쓰겠지. 수요가 증가되겠지.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국제 유가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 마치 공포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 아주 검은 악령의 그림자가 아주 평화로운 엄마 아빠와 아기와 잘 살고 있는 그 평화로운 집안에 이렇게 엄습하는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 시장은 그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라는 녀석이 큰 울타리를 치고 국제유가의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마다 증시는 반응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녀석이 바로 국제유가 시장이죠.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8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0.1%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0.2%로 상향 조정됐다. 자,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9년 11월 1일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지표를 점검함에 있어서 과연 이 경제 지표가 언제적 경제 지표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쓰리가 지난 미국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왔을 때, 왜 미국이 소매 판매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9월 달에 또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발표된 9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 국민들은 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 뭐 지금은 당장 좀 이렇게 좋진 않은데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야, 우리 일단 필요한 거 좀 사자. 근데 현금이 없어. 야, 현금보다 더 위대한 신용카드가 있잖아.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소매 판매가 좋아졌고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개인들의 소비가 증가됐다. 바로 그 영역입니다. 예, 발표된 기간이 9월 달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자, 그리고 9월 달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엔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하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000명 증가해서 21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은 21만 5천 명인데 시장 예상보다 3천 명 더 증가했고요. 챌린저 그레인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10월 달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9월 달에 47.1에서 10월 달에 43.2로 하락했습니다. 이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기준선이 마찬가지로 50입니다. 자, 11월 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0.7% 증가했다라는 경제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약간 엇갈렸는데요. 8월 달, 9월 달 뭐 소비 지출이 증가됐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챌린저 그레인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감원 계획이 증가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좀 감원을 확대하나 보다라는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청구 건수는요. 뭐 기준선이 30이라고 하니까 30만 건이라고 하니까 아직 멀었죠. 예, 미국이 뭐 고용이 안 좋다라고 그들이 정식으로 아마 발표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 31일 글로벌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은요. 우선 유로존의 3분기 GDP 전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은 1.6% 이상했습니다만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는 1.9%로 시장 전망보다 잘 나왔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회원국의 3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말고 28개국 전체 3분기 GDP는 0.3% 증가, 전년 동기 대비는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럽 증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안감의 재부상인 거죠. 자, 그리고 홍콩 GDP 3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2%. 예상은 마이너스 0.6이었는데요. 마이너스 0.6보다 정말 많이 안 좋게 나왔죠.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콩은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를 우리는 기술적인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홍콩 경제가 죽쓰고 있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홍콩은행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2.25에서 2.00으로 0.25% 인하합니다. 자, 연준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의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예전처럼 경기가 더 부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2008년도 금리 인하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절박함이지만 지금 금리 인하는 매일 스테이크를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테이크를 못 먹게 될 것 같아. 아니야. 무슨 수를 써더라도 스테이크 먹어야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욕심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이웃이 그렇게 잘 못 사는데 그렇게 직장은 다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은 옆집이 맨날 스테이크 먹는다고 하고 아유 제가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스테이크를 못 먹겠네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웃을 보고 아이고 망조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지금 미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은요. 10월달 예방적 금리 인하를 끝으로 이제 3번의 금리 인하 마지막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고 당분간은 금리 동결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가 상당폭 악화된다면 즉 경기가 상당폭 악화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웃기고 있네. 야, 금리 인하 계속 할 거야 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죠. 그 근거로는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1.9%. 아무리 눈높이를 많이 낮춰놔서 1.6%로 낮춰놨다가 야 1.6보다 잘 나왔잖아 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2019년도 3% GDP 경제성장률인데 물 건너갔잖아요. 그죠? 1분기 때는 3.1, 2분기 때는 2.0, 3분기 속보치는 1.9. 이거 속보치란 말이에요. 앞서 1분기, 2분기 속보치도 나중에 잠정치와 확정치로 넘어가면서 0.1%씩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지금 1.9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확정치까지 1.9로 갈지 아니면 1.8 정도로 떨어질지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지 간에 3.1, 2.0, 이번에 1.9,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3%대 경제 성장률은 물 건너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개인 소비 지출이 2.9% 증가했다고 하지만 고정 투자가 3.0% 감소했다. 그리고 미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소비 지출이 3분기에 2.9%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인데 지금은 별로 안 좋지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내가 앞으로 돈을 다 잘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떠한 기대가 미국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했고 당장 현금은 없지만 신용카드를 긁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됐고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아졌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JP 모건에서는요. 야, 12월 달에 연준이 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경제 지표가 추가로 악화될 것이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도 좀 요즘 증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만 하더라도 제가 9월 말부터 여러분, 10월 달은 멀미약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10월이 이제 지나고 11월 1일인데,
11월 달에 증시가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는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지 대응을 하죠. 근데 11월 달 참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예,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어찌 보면 솔직한 심정이고요. 대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뭐 JP 모건이나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12월 달에 글쎄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좀 고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적 금리 인하를 일단 3번 했고, 그리고 11월 달은 FOMC에서 회의가 없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경기 지표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경기 지표는 악화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12월 달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물론 이 생각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JP 모건이나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자꾸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전 여기에 좀 조금 딴지를 걸면, 저는 오히려 12월 달은 금리 인하할 것 같진 않고, 1월 달에, 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금리 인하는 연준이 뭐 예방적 금리 인하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연준이 이렇게 자신들이 유동성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어찌 보면 유동성에게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리멸렬일 것이다. 한쪽으로는 제재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협상한다고 얘기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다. 저는 이거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단계, 2단계 나눠졌습니까? 근데 지금 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느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면 최소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진 않거든요. 1단계 협상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협상할 거야? 그러면 1단계 협상에는 별거 없는데? 그럼 또 그때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3단계에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심어준다면 우리 순수한 투자자들은 그걸 고스란히 믿고 최소한 증시를 훼손시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을 너무 빨리 합의를 봐도 재선에 불리하고 너무 길게 끌고 가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선에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짱구를 굴려낸 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눈 거거든요. 자, 제가 앞서서 에이펙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달라. 그렇게 큰 어떤 회의가 이렇게 취소되고 연기될 수 있느냐. 근데 그만큼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50원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에 시민들이 요금 인상 반대 시위를 하게 됐고 칠레 정부에서 지하철 인상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 진행됐고 그 결과 결국 칠레에서
아유,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못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만히 있어봐. 쟤네들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서명한다며, 1단계 서명한다며. 근데 정상회담 못하게 됐는데 어떡해? 이거 시장에서 걱정할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가 여러분 계속 10월 달에 멀미하기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좀 멀미하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혹여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어찌 보면 붕 떠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어떻게 되지? 연기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원했던 것처럼 1단계 합의가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지금 그 부분이 이날 10월 마지막 날 뉴욕 주식시장을 하락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는데요. 이거를 지금 막 수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양국 고위급 대표들 11월 1일에 전화통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중국과 미국은 칠레 에이펙이 관계없는 상황으로 취소된 후에 전체 협상의 60%에 달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곧 새 장소가 발표될 것이다. 1단계 예정대로 서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심리학이고 어학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부터 글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정치가 경제에 너무 깊숙이 발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경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 협상의 60%에 달하는 1단계 무역 합의를 서명하기 위해 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 칠레에서 하려고 했던 그 무역 협상이 전체 협상의 60%에 달하는 그런 중요한 거다. 그 중요한 거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서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것이고 곧 발표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수습하잖아요. 지금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이냐? 제가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서 할 것이냐? 굳이 제1단계 무역협상을 위해서 제3국의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할 것이냐? 시진핑 주석이 뉴욕으로 가서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의 나와바리에 들어가서 협상하는 거는 굉장한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일 수도 있고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늘 제3국에서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과연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디서 하게 될 것이냐. 11월 달에 시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하자. 자, 시진핑 브라질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브라질로 와서 하자. 혹은 중국은 브라질이 아니면 마카오에서 하자. 즉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나와바리로 끌어들이는 거죠. 미국은 또 어딜 검토하고 있냐면 알래스카 아니면 하와이에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칠레가 가장 적절했는데 그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과연 어디서 1단계 서명을 할까? 이 장소를
지금 정하는 부분도 이젠 두 나라의 신경전이 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브라질을 방문하는데 야, 내가 브라질 방문하는 김에 거기서 하자. 어이 트럼프, 당신이 브라질로 와. 이거는 어찌 보면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야, 네가 나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김에 하자. 네가 와. 이거 되게 어찌 보면 모욕적일 수 있거든요. 모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마카오 글쎄요. 이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1단계인 무역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나와바리로 가서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와 하와이, 즉 미국 영토로 시진핑 주석이 들어가서 한다. 상대 국가 나와바리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꿇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11월 16일부터 17일 한 보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만 참으면 두 나라가 합의를 보겠지라고 했던 그 기대감이 이제 두 나라가 어디에서 1단계 합의를 할지에 대한 신경전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사중전회가 31일 날 끝났습니다. 11월 1일 오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의 사중전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19기 사중전회 마무리를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강조됐다고 하죠. 그리고 시 주석의 후계 구조가 혹시 언급되지 않을까 했는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시 주석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고요. 종엄치당이라고 해서 엄격한 당 관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욱더 중국의 중앙정부의 공산당 힘을 강력하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기준을 해서 시진핑 주석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더 공산당이 힘을 합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왜 이번에 시 주석 후계 구조가 언급이 안 됐느냐. 자, 후계 구조가 언급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시 주석이 뭔가 좀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시 주석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후계 구조 언급하지 않고 어쩌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국 정부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역 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누가 칼을 휘둘러요? 중국이 휘두르게 됩니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 김정은이 또 발사포 2발을 쐈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1.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경제 대통령을 자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고요. 자, 금리를 인하했는데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이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연준에게 독일, 일본,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더 낮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연준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전체 협상의 60%에 달하는 1단계 무역 협상이 이제 곧 될 것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이유. 바로 10월 31일 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원 432명 제적 의원 자리를
투표를 통해서 찬성 232표, 반대가 196표, 4명이 기권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전원 반대했겠죠. 그러나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탄핵조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물론 이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가면 결국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상원은 공화당이 주름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민주당 탄핵조사 결의안이 10월 31일 날 가결됐다라는 이 의미는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의회의 첫 번째 표결, 그 전까지는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날부터 의회의 첫 표결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겠죠. 어차피 상원에 가면 상원에서 분명히 공화당이 맞겠지만 지금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했습니다만 탄핵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바꾼 이유는 제가 만약에 낸시 펠로시라면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을 만한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대통령? 글쎄요. 예.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1.9%, 주식시장 뭐 S&P 500이 뭐 고점을 어쩌고 하지만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몇백만 원 막 가면서 막 신기록을 막 찍었어요. 근데 국민들 예,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남들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얘기 있어? 나는 삼성전자 없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S&P 500이 막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과는. 자, 거기에다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경제지표 좋지 않고 있고요. 고용지표 11월 1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만 5천 건까지 비농업 고용자 지수를 아주 눈높이를 낮춰놨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지금 솔직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북한 비핵화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지금 북한이 10월 31일 날 막 발사체 쏘고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중국과 무역협상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1단계, 2단계 아니야 합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만이라도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북한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경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관세는 저렇게 끌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탄핵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설 거다. 예.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고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 대통령 표심이 바뀝니다. 국민들의 표심이 바뀝니다. 경제가 좋았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그 성과가 좀 많아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만한 성과가 별로 없는 상태에다가 미쓰디가 가장 염려했던 예, 김정은이 제가 나이를 걱정했죠. 어린 나이에 예, 미국이랑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어린 나이를 저는 걱정했습니다. 그 도발을 걱정한 거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 짓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제가 미국 경제 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안 좋아요.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실감하게 되실 거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낸시 펠로시가 탄핵으로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낸시 펠로시가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원에서 탄핵해도 상원 가면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그러나 아무리 상원 가서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예, 더 몰아버리면 민주당 쪽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아니야. 이거 금방 할 거야. 라고 뭔가 이렇게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은요, 달라요. 중국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야, 미국 쟤네를 봤더니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하고 있고, 김정은이가 발사포 쏴서 트럼프 대통령 압박하고 있고, 중국과 무역협상? 우리가 400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사주기로 했는데, 미국이 관세 인상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미국의 농산물 사주는 거, 이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이건 중국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요. 중국은 절대 400에서 500억 달러어치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이라도 안 사줄 거예요. 만약에 사준다면 정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걸 뜯어내고 사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표밭을 위해서 중국이 농산물을 400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다라고 막 홍보했지만 별 의미 없는 짓인 거죠. 자,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사실 탄핵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재선에. 그거는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10월 말일 날 20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윗골이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자, 오늘 10월 31일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했고요. 그 하락한 이유는 경제지표 부진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우려감입니다. 금리 인하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예. 자, 증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렵다라는 거는 계속 빠지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변동성은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예, 변동성 대응 잘 하시고요. 2019년 11월 1일 첫날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라고 해서 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요. 한번, 11월 판이 이렇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그런 뭔가 샘플을 오늘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11월 4일 날, 여러분들 11월 3일 날 미국의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까지는 5시에 뉴욕 주식시장이 마감됐지만 이젠 6시에 마감이 됩니다. 자, 썸머타임이 해제되고 저는 11월 4일 월요일 날, 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시작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